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이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캐논 EF 렌즈와 그 FD 렌즈 85mm죠 그 설명을 이제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진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그 스톡 포토 관심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스톡 포토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일단 그 스톡 포토가 요새 상당히 그 관심이 좀 많으시죠? 계획이 없거나 직접 그 업종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뭐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SNS 매체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스톡 포토에 대해서 그 좋은 점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 글을 쓰거나 이런 분들은 가급적인 뭐 좋은 위주로 얘기를 해야 클릭 숫자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독 숫자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점을 얘기를 안 해줘요. 저는 스톡 포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올렸을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스톡 포토를요, 예전에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약 한 15년을 했어요. 15년을. 적은 세월이 절대 아니죠. 그 적은 세월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요.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로 봤죠. 예전에 그 필름을 그 쓰던 시절에는 이렇게 필름을 그 받아서 이런 마운트라고 하거든요. 이 마운트에다 넣어서 그 고객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어떤 식이었었냐면요. 이건 중형입니다. 이 사이즈를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건 67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거 좀 길죠? 이거보다 자세히 비교를 해보시면 좀 깁니다. 이건 69 포맷입니다. 이건 35mm입니다. 그리고 이 67과 35mm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요, 645하고 66을 넣을 수 있는 그 마운트가 이거보다 약간 작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많은 마운트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 뭐 기념적으로 몇 장 뒀던 거니까 마운트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넣은 필름을 다시 20개 내지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0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5mm 같은 경우는 뭐 한 30개에서 한 40개가 들어있는 큰 비닐이 있습니다. 이만하게. 그거를 이제 박스에다 딱 넣어서 이제 고객이 오면 이제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요즘에 회원제 사이트에들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 RF입니다. 그 RF와 RM의 그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RF 같은 경우는 다시 나중에 RM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RF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았을 때 제가 RM과 RF를 좀 그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요. 요즘 그 사진은 가격이 무척 싸죠. 뭐 싸면은 몇 센트부터 아니면 비싸면 뭐 몇 불 요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던 시절에는 보통 얼마였었냐면요, 아무리 싸도 10만 원은 받았어요.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뭐 교육자료나 이런 데 싣게 되면은 양이 많지 않습니까? 뭐 몇백 장 단위도 별로 없어요. 뭐 수천 장 단위로 그냥 그 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격 대시가 좀 들어가 가지고서 뭐 10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업체하고 작가의 배분 비율이요, 5대5라고 봤었을 때 보통 몇만 원은 들어왔어요. 광고로 나갔었을 땐 상당히 비쌌습니다. 뭐 흔히들 볼 수 있는 뭐 신문 광고 같은데 밑에 이제 그 광고가 실리지 않습니까?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신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면적의 이 아래는 5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5단 광고를 나가면 보통 40만 원. 그리고 10단 광고라면 보통 이 정도의 광고 가끔 실리는 거 보셨죠? 그거는 벌써 한 50만 원,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추가가 되죠. 15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단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만 원, 70만 원 이랬거든요. 한 번 사용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판매량이 있는 작가들은 자기의 생활도 물론 되고 그 다음에 그 오히려 좀 돈을 조금씩 버는 그런 작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트를 추구하는 작가들은 사진 자체가 전체적인 포맷이 꽉 차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아예 여백이 많아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의 주장하는 바가 각자 다르거든요. 그런데 광고 사진은 어떠냐면요. 뭔가의 피사체가 찍혔었을 때 옆에 여백을 꼭 남겨달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야 디자이너가 그 광고를 만들면서 그 여백에 글을 넣든 아니면 뭔가에 또 다른 사진을 넣건 합성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꽉 차게 찍어버리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은 사진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공간 여백이 없어가지고 아예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리는 경우는 있죠. 가끔 그 사진 자체의 전체적인 거를 다 쓸 때, 그때는 팔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여백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백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이 노하우 자체가 그 생각보다 상당히 그 힘이 듭니다. 아, 이 정도 사진이면 나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순하게 사진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사진 안에는 무수한 노하우가 안에다 숨겨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걸 모르고 덤볐다가 한동안 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겪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이제 되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분야나 처음부터 딱 덤벼 들어가지고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극소수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노력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노하우 하나하나, 그리고 노출, 그리고 나서 이제 컨셉 처리, 그 다음에 광선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는 게 보통 몇 년이에요. 모아서 시작을 한 사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작품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사진만 찍으려고 들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지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사진을 하나 딱 올려놓으면서 이런 류의 사진이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봤어요. 사실 그 사진을 올려놓는 것 자체도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모르는지 올려놨어요. 이 정도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요. 애초에 접으시든지 아니면은 사진 공부를 새로 시작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진이었느냐면요. 높은 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앞에 약간의 공간이 있었어요. 앞쪽으로 이 발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발만 딱 강조를 해서 광각렌즈로 넓은 화각으로 자연환경을 찍은 거예요. 컨셉이 굉장히 이거는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그냥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 장소에 딱 갔었을 땐 여기서 어떤 컨셉으로 아니면 어떤 주제로 아니면 어떤 부제를 넣어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 게 눈에 딱 보이지 않는 이상 그 사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사진들이에요. 물론 실력을 급수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굳이 나눈다고 하면 중급 정도 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아무리 빨라도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 그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그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지금 더 힘들어진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필름으로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딱 갖다 주면은요, 업체에서 컨셉 매기고 이렇게 라벨지 붙이고 비닐에 넣어서 사진 관리번호 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 작가 고유의 코드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어떠냐면요. 등록을 해놓고 본인이 키워드를 넣어야 돼요. 키워드 별거 있느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근데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는 이런 키워드하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해외에 제 사진이 수출이 돼가지고 판매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키워드 저희가 안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넣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정서 기준으로 해서 키워드를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올리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의 사진을 찾아내야 돼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를 다 번역을 해 보셔야 돼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갈매기가 날아가는 장면이다 그래가지고서 갈매기 날아가는 장면이니까 이 키워드 다 갖다 긁어 놓으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그 키워드에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미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키워드가 그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그 포토샵이거든요. 그 포토샵에서 그 색상 조정을 하고 아니면 그 후보정을 해서 본인이 올릴 거 아닙니까? 그 후보정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 그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라는 것이 그 각자의 컴퓨터의 사양이나 아니면 환경 설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즉,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다 해서 올려버리잖아요. 그 인쇄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CMYK인데요. RGB는 이제 그 빛의 삼원색이잖아요. RGB 사항으로 보고 그 데이터를 손질을 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 사진이 만약에 그런데 인쇄로 쓰게 됐다. 그럼 CMYK로 변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변환을 했었을 때 안 깨져 나갈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데이터 손질을 과도하게 하잖아요. 인쇄로 변환을 했을 때 이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요. 특히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쪽의 색상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데이터를 만약에 손질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은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이렇게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보고서 배우지 마세요. 정식으로 디자인 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색깔, 농도, 그 데이터 값을 다 잡아서 가르치거든요. 거기에 맞게. 만약에 배우고 싶잖아요. 그랬었을 때 한 가지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컵인데 색깔이 빨갛죠? 이 컵을 갖다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이 빨간색 종이를 하나 탁 내밀어 보십시오. 이 빨간색의 농도값을 좀 가르쳐 달라. 상대방도 이제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 농도값에 대해서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배우지 마세요. 그 사람 칼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색의 그 조화를 그쪽에 그 몸담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노하우들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초보로 이제 시작을 해서 성장해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노하우는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힘들어진 건 뭐냐면 이 필름으로 빌려가던 시절에는 그 사무실을 딱 가면은 사용돼서 들어온 필름이 있느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좀 구경 좀 하자. 그러면 이 필름을 통째로 보여줍니다. 절대로 거절 안 해요. 왜냐? 그 사람이 배워서 실력을 쌓아서 좋은 사진을 찍어오면 그 자기 사무실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건 보여줍니다. 그럼 저는 팔린 사진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정말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원하는 키워드 안에서만 찾아내야 된다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전혀 뜻밖의 다른 피사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본인이 찾아내야 돼요. 본인이. 그 수백만 장, 수천만 장 안에 있는 사진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찾아가지고서 그 컨셉으로 보고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 그렇게 배우는 것과 또 이렇게 필름을 보고서 배우는 건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못해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이 돼 주려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 경제 논리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박리다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단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뭐 1불, 2불, 뭐 몇 불 이걸로는 정말 굉장히 힘든 그 작가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평균 한 $5 정도 된다고 봅시다. 1년에 100장 팔았다 손 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00불밖에 안 되잖아요. 500불이 뭐 우리나라 돈은 그건 한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단가 자체가 예전에 어땠느냐면요. 작가한테 들어오는 그 평균 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한 아주 높으면 19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결국에 40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단가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5만 원씩은 다 넘었어요. 100장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1000원, 5, 600이 돼버리잖아요. 이 시장에서 처음에 이제 재미가 있어서 이제 시작은 하고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요 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소문,
아니면은 그 시중에서 뭐 좀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올린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경계라고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긁어요 그냥 기관총 쏘듯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냅니다. 그 찾아낸 시간이 그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찍었었을 때 어떤 고통이 뒤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사전에 아무리 디지털이지만 이제 가려가면서 찍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일단 물량으로 갖다 그냥 그 확보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고르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고르는 시간도 상태를 보고 그러려면 100%로 무조건 확대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 100%로 확대를 해서 다 확인을 해가면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남은 거에서 또 추리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후보정이 들어가죠. 그 후보정 시간이 이게 아마 엄청날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사진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자기의 컨셉. 이 컨셉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년을 하고 나잖아요. 원위치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던 작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거의 다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단가예요. 단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글이나 이런 걸 보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진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느껴서 이 바닥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하라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요런 단점도 있고 요렇게 그 조심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그 잘 선택해서 그 결정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의 영상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전부 다 그렇게 망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누구든지 다 아무리 안 된다 하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시장에서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고 뭐 돈도 벌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좀 궁금해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